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 계층 구조에 따라서 그리고 이게 반복적인 업무냐 비반복적인 업무냐에 따라서 구분을 했죠. 이제 계획 수립의 기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획 수립 자료가 어디에서 기반하고 있냐에 따라서 기법을 갖다가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우선 예측, 나름대로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 혹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기법에는 예측법이라고 하는 상황 대응 계획법과 시나리오 계획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조직에서 잘 되고 있는 조직을 갖다가 보고 나서 그걸 우리도 도입시키는 거. 이게 이제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부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도 존재한더라. 이런 것이 이제 참여적 계획 수립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하는 방법에 이제 대표적인 게 상황 대응 시나리오 계획법과 그 다음에 그 상황 대응 계획법, 시나리오 계획법인데 요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요 각각의 계획법, 계획 수립 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먼저 나온 게 이제 예측법이었죠.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예측법에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서 전문가 예측법도 많이 쓰기도 해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갖다가 물어보는 방법. 근데 지금 이제 전문가 예측이나 혹은 각종 나와 있는 자료들, 미래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어떤 분석을 하든 간에 이제 통계청의 자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했을 때 인구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인구가 포진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경우도 이제 필요해요. 그러면 통계청의 자료에 가면 거기 앞으로의 인구 변화 추이 이런 것들도 내용들이 지금 되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기관들, 해당 분야의 전문 분야의 그 나온 기관들, 예를 들어 여러분 이제 어, 의예과는 의예 관련 전문 잡지가 될 거고 우리 건축학과는 건축 관련 전문 협회에서 나오는 자료들 이런 자료들이 이제 많이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측이라든가 각종 나와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거기에 이제 계획 수립할 때 이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상황이 변화될 것 같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상황 대응 계획법과 시나리오 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존재해요. 물론 둘 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건 동일해요. 단 상황 대응이라고 하는 건 이 짧은 기간에 대응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계획법이라고 하는 건 좀 더 긴 기간, 장기간 예측을 할 때 사용되는데 각각에 대한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나름대로 고민해 놓은 거다. 둘 다 어차피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건 동일하다. 단 기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상황이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다른 계획을 세운 게 쉽게 상황 대응이라고 하는 거라면 시나리오는 지금 아직 벌어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을 세우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대응 계획법이나 시나리오 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이 결과를 갖다가 명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 그게 일어나고 나서 거기에 대응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갖다가 하고 나서 그 결과 나중에 나왔을 때의 결과물을 명확히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걸 미리 분석해 놓음으로써 대응력을 갖다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나오는 사례가 나온 게 바로 그 쉘이라고 한 로열 더치 쉘 오일 회사죠. 석유 회사의 사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TV에서 아니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블록체인 뉴스에 서영석 미래예측 전문가님이 이제 써놓은 글에서 일부를 좀 가져왔어요. 시나리오 기법은 이제 여기 내용은 어차피 그거니까 그걸 그냥 아예 여러분들 원본을 갖다가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블록체인 뉴스라고 하는 이 자료에 실제 시나리오 기법으로 대박난 로얄 더치 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분이 기사를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일어날 가상의 시나리오를 몇 가지로 개발한 뒤 각각의 시나리오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안들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시나리오 기법을 만든 건 1950년대, 60년대 미래학자인 허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 공군에서 시나리오를 갖다 개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회사 경영 영역에도 끌어들여 왔다. 시나리오 기법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 본격적으로 기업에 도입된 것이 바로 로열 더치 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의 이제 여기 전문가 피에르 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인데, 이 사람 다음에는 이제 피터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책에 이제 나왔던 피터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피에르 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1970년대 초 쉘의 이제 기획 전문가들이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유가 기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동유럽국, 그때 이제 석유 수출국이죠. 중동 국가. 이 중동 국가들의 어떤 균형이 깨지거나 혹은 다른 데서 기름이 나오거나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기름의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 기획 전문가들은 요 변수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기름이 값이 변동이 될 건지 이걸 이제 나름대로 예측을 해 놓은 거다. 이게 이제 그래서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해놓은 게 이제 시나리오 기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요 변수는 미국의 채굴 가능, 이제 기름을 파낼 수 있는 유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석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새롭게 구성된 석유 수출국이 이제 그때 오펙이죠. 오펙이 자신들의 뭔가 힘을 보여주고 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즉 자기들이 기름값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금 계속 기름 가격에 대해서 나올 때 항상 오펙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석유 수출국들의 어떤 모임 기구예요. 자, 석유 수출 기구는 이슬람 국가가 주축이고 실제 이들 국가들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6.1 전쟁 기간 중에 서방이 이스라엘을 지원한 게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쉘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기획 전문가들은 아랍 국가들이 유가를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했고,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언제 유가를 올릴 것이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피에르 웩은 석유 가격의 동향에 대해서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쉘 내부의 일반적인 견해를 반영한 것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변화가 없길 바래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생활해 오면서 갑자기 여러분한테 어떤 큰 과제나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거기에 물론 처음에 재미도 있을 거지만 시간이 많이 뺏기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막 바빠지고 정신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이 사람은 지금 막 굳이 변화가 없다라면 나는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했던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였죠. 코닥이 어땠어요? 실제 외부에서 앞으로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걸 본인들이 예측했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먼저 만들었지만 그 시장에서 지금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다 사그라들어 버렸죠. 왜? 그래도 우리 필름 시장이 계속 안정되게 흘러갈 거야.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시장이 안정화 안 되니까 이걸 안 내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안 내보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일본의 소니나 이런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더 활성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뒤집어졌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안정화될 거다. 그냥 지금처럼 계속 갈 거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는 중동 지역 이외에서
새로운 유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이 산유국인데 여기 외에 다른 곳에서 이 필요한 만큼의 기름을 내보내줄 수 있는 곳이 있냐라는 거죠. 자, 둘째 시나리오는 중동 국가들에 의해 유가가 급등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쉘의 경영진들은 시나리오의 의미는 이해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 중동 국가에 대해서 이들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갈 거다.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결국 피에로액은 시나리오를 다시 다듬어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973년 중동전쟁 발발 이후 다른 회사들은 유가 급등에 적응하지 못하고 허둥댔을 때 쉘은 시나리오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해서 7위 기업에서 그 당시 7위 기업에서 매출 2위, 영업률, 이익률 1위의 기업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만큼 거기에 어떤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말로는 많이 떠들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떠들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새로운 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과 그냥 과거에 해오던 대로, 선배들이 했던 대로 앞으로 그냥 그대로 지금처럼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중에 차이가 어떻게 날 것이냐라는 문제죠. 우리는 실제 이렇게 여러분들 화상에서 여러분을 만날 거라는 거 우리 강의에서 생각했을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생각 못 했습니다. 아예 강의라고 하는 건 저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여러분 눈을 보고 얘기하면서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강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계속 기업체 교육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 교육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강사와 이 수업을 듣는 사람, 수강생, 훈련생은 이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루어진 게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화상을 통한 수업 혹은 이제 뭐 동영상 수업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됐어요.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재밌으니까 영화 같은 걸 이제 막 요약해주고 하면 재밌으니까 보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글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영상을 올려야 돼. 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 학기에 1학기 때 초반에 학교 서버 이제 문제 이게 학생들을 폭주하면서 동영상 막 교수님들 올리면서 폭주하면서 학교 서버가 다운되어 버렸어요. 이게 일주일 안에 해결이 된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학생들은 지금 계속 영상 어떻게 수업 어떻게 하냐 이거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그럼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거 링크를 걸어줘야겠다. 왜? 그래야 학교 서버에 영향 안 주면서 학생들이 수업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걸 갖다가 내가 등록을 하고 그 전에 뭐 별로 지메일 가지고 있었어도 별로 안 했지만 등록하고 그걸 갖다 이제 진행을 하게 됐죠. 내가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대비했어요? 대비하지 않았어요. 실제 우리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렇게 강의하면서 내가 그걸 대비하고 있었냐?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올지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상황 대응이에요.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여기에 나는 어떻게 대응해서 나갈 거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요 시기가 그럼 어떻게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 수치가 너무 막 확대되지 않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8만 명 중독되었고 뭐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나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탈리아, 스페인 지금 계속 난리잖아요. 그러면 요 시기가 과연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여러분들하고 지금 만나서 할 수 있을까? 내년에는 괜찮아질까? 우리 1학기 때 그랬잖아요.
2학기 때는 괜찮아질게.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저요? 학교에서 여기서 만나는 다른 스님들 외에는 외부에서 따로 안 만나요. 왜? 혹시나 내가 걸려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로 인해서 이 건물 자체가 폐쇄가 돼 버려요. 근데 이제 여기 연구실에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이 건물 자체가 폐쇄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 집에 아이들이 이제 또 학교를 못 가는 상황, 혹은 얘네들이 나로 인해서 학교에 가서 이게 퍼졌을 때, 전파됐을 때 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외부에 어디를 가는 걸 갖다 최대한 조심하고 마스크를, 이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다른 사람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도 마스크를 꼭 쓰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그러면 끝날까? 언제 끝날까? 빨리 끝날까?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는 이게 끝나고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실제 그렇게 바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동영상 수업을 저는 즐기려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동영상 밤에 막 찍고 지금 이제 뒤에도 보면 어두워졌는데 밤에 9시부터 찍다 보면 이게 잘 모르니까 막 아침 6시까지 중간에 틀리면 다시 찍고 막 이런 과정. 지금은 이제 그냥 멈췄다가 전화 오면 잠깐 멈추고 전화 받고 뭐하고 이러고 찍는데 처음에는 막 이게 안 되니까 밤에 9시부터 하다 보면 새벽 6시까지 동영상 찍고 그러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또 익숙해지는 상황. 여기에 대응해가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근데 실제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적응하고 있느냐,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이후에 많이 뜨는 직업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내 직업은 앞으로도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 갖고 싶은 직업은 앞으로도 계속 쭉 일해 나갈 수 있을까? 일례로 여러분들 이제 그 생존 가능 연령, 살 수 있는 연령, 지금 현재 80세, 뭐 90세, 요즘에 이제 막 90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100세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수명은. 그러면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 지금은 60세가 정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정년퇴직이. 근데 60세의 정년퇴직에서 40년 동안 뭐 할 건데요? 우와, 40년이래. 우, 40년. 그럼 여러분 60살, 최소한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공부 아니라고 시간 빼죠? 여러분이 지금 20살부터 60살까지 살아야 되는 시간만큼을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우와,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제 옆으로 잠깐. 혹시 이 동영상 여러분이 찾아서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틀면요, 우리 동영상에 특허 문제, 이제 저작권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해서 또 그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찾아서 보기 바래요. 잠깐만 내가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은요. 어느 90세 노인의 뭐 후회 혹은 일기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인 강석규 설립자 이분이 이제 적었던 글이에요. 근데 요 내용을 갖다가 좀 여러분한테 동영상이 아니니까 동영상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건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써놓은 글이에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한테 잠깐 좀 읽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0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0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0년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를 90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0번째 생일날, 90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 봐보세요. 아까 이분이 60살에 이제 은퇴해서 난 열심히 살았다. 이제 살다가 이제 가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30년을 더 살 거라는 걸 미리 생각을 했더라면 무엇인가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60년까지 퇴직한 그 기간이 반절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건 이분이 살던 시기와 여러분이 이제 거의 지금 우리 생존 수명 살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이제 100세 막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살아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은퇴 시기라고 하는 60살까지 했을 때 60살까지 40년을 살고 앞으로 40년을 덤으로 또 살아야 돼요. 과연 내 인생을 갖다 그러면 앞으로 80년인데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럼 내가 몇 세 때 은퇴를 해야 될 거냐? 60세 때 은퇴했을 때 그럼 나머지 40년을 빈둥거리면서 놀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최소한 그럼 여러분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나이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최소한 80살까지, 70살, 80살까지 늘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결국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까지 활동하기 위해서 건강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새로움에 대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하는 것들 중요하겠죠?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준비하는 계획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피에르 웩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로얄 더치셀이 인정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피터 슈워츠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1983년에 피터 슈워츠가 이 1983년 이제 왕이 아까 그 피에르 웩이 명예롭고 떠난 기획부 자리에 피터 슈워츠라고 하는 독일인이 부임해 왔어요. 왁이 이제 기업 경영에 있어 시나리오 기법을 도입한 인물이었다면 슈워츠는 이를 집대성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실제 이 사람은 입사와 동시에 국제 정치 경제 상황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소련의 미래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슈어츠에게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 분명 심상치 않았다. 여러분 아까 얼마에 1983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소련이 붕괴되는 시점이죠. 소련이 전 세계를 통틀어 원유와 천연가스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였다. 반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중동 지역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낮았다. 소련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금광 같은 천연 자원에 보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영진은 서구 경쟁국들을 견제하기도 바쁜 상황에 소련이 무슨 말이냐 라며 슈어츠의 제안을 묵살했어요. 냉전 체제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그 어떤 기업도 소련이 경영이 이슈가 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쉘은 비롯한 모든 석유 회사들은 유가가 공공행진을 계속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쉘은 이에 대비해서 노르웨이 연안 해저 300m에 위치한 천연가스 매장지인 트롤가스 산지를 채굴할 계획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채굴을 위해서 450m 높이의 시추 플랫폼과 채굴용 위성 설치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60억 달러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준비하는 단계에서만 이거 설치하는데 이 플랫폼을 짓고 매장 여부를 확인한 후 채굴용 위성을 완성하는 데에만 또 수십 년이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달러를 들인 이 모든 노력은 유가가 폭락하면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노르웨이에 생산되는 가스는 유럽에서 판매될 예정이었어. 훨씬 싼 가격의 소련산 천연가스가 경쟁 제품이 될 수 있었지만 세력 경영진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믿었어요. 냉전 체제로 인해서 유럽은 소련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최대 35%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냉전 체제가 심해지면 심해졌지 갑자기 화해 모드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슈워츠는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미리 포착을 했어요. 오펙 회원국들이 각자 이익을 챙기느라 분열을 보이고 있었고 게다가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을 중시하는 풍조가 생겨났어요. 사용하면 할수록 환경을 파괴하는 석유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죠. 가장 큰 변화의 진원지는 소련이었어요. 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소련의 경직된 시스템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생산성은 낮아지고 출생률은 지난 20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노령화는 빨리 진행돼 전체적으로 국가 노동력이 감소하는 죽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띠게 되었어요. 슈어츠는 10년 전 외기 그랬듯이 정교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소련이 서구의 문을 열고 군비 축소를 추진하며 정치적인 긴장 관계를 완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미래를 관찰하자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갖다 제시했죠. 그랬더니 경영진이 움직여서 아까 트롤가스, 뉴질랜드의 트롤가스 산지의 유전 개발 비용을 갖다 줄이기로 하고 새로운 유전에 투자하거나 다른 석유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것도 중단했어요. 왜? 처음에는 이 가격이 계속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했는데 만약에 이 상황이 벌어지면 가격이 다운시켜버리면 이렇게 투자한 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침내 1986년 유가가 폭락했다. 쉘은 이미 폭락에 대비한 시스템을 설계해 놓은 뒤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이 6개월 전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원유를 사들인 한편 250만 배럴의 석유를 거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의 5배가 넘는 양. 이렇게 시나리오를 통해서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번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코로나 처음에 전국 들어가면서 3, 4, 5월 달에 3, 4월 달에요.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원유 여러분 물론 우리 이거 휘발유 가격 뭐 하는 거는 별로 안 떨어졌지만 원유를 갖다 보관하는 비용 자체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없었죠. 조금 이따 괜찮아지겠지라고 했는데 이 원유국 산유국들이 계속 기름을 갖다가 퍼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안 움직이니까 이 소비는 줄어드는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이 실제 대처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 중공업 이제 조선업 엄청나게 잘 나가죠. 지금도 세계 1위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각계 전투를 하고 있죠, 업체들이. 실제 전략적으로 이 업체들이 같이 뭉쳐서 좀 내부에서는 경쟁을 하더라도 해외에 대응할 때는 뭉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없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2010몇 년이냐? 18년 넘어가면 17년,
금융위기 나오면서 14, 15년 이럴 때 넘어가면서 이제 호황기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삼성.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기술력이 그때 완성되지 않은 이 아까 플랫폼 시추 이런 것들 관련 이런 것들에 이제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도 빠졌었어요.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어떻게 상황이 변할 건지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죠. 왜? 지금 한참 잘 나가니까 미래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도 꼭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여유 있고 잘 나가요. 모두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혹시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영화, 여기서 영화를 못 틀어주니까 전에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더니 이게 저작권 문제로 그 영상이 막 여러분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도 보면 실제 미래에 대한 상황 예언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 미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잡잖아요. 실제 이것도 이런 미래가 이렇게 변할 거다.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이런 영화 딥 이펙트라고 하는 것도 시워츠에게서 나왔다라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홍채 인식 시스템이나 허공에 떠 있는 화면 맞추면 전광판 뭐 이런 것들 다 그의 아이디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시나리오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특정한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파악을 하죠. 대안을 파악하죠. 우리가 이걸 이런 상황이 미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영향을 주는 동인들, 원인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인과 핵심 요인과 원동력 변수를 결정을 하고요. 이거에 맞춰서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각각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지,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구체화해서 각각을 갖다 한번 나름대로 시뮬레이션, 즉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게 바로 시나리오 계획법의 개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수리 기법 중에 다른 기업을 갖다가 벤칭하는, 외부 기업을 벤칭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현재의 성과를 비교하고 미래에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갖다 식별하는데 외부적인 어떤 비교 기준을 활용하는 것, 다른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갖다가 우리 자신한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죠. 실제 벤치마킹 대상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성격이나 크기, 내용의 범위, 전체적인 조직 운영 방식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갖다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그걸 갖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찾아내서 적용하는 거죠. 이제 벤치마킹 기법을 활용했을 때 성장은 69%, 생산성은 45% 개선되었다라고 보고가 되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벤치마킹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보고 벤치마킹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문화예요. 규모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문화, 즉 문화적인 속성이 다른데 그걸 갖다 이식을 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개방적인 문화의 어떤 기법을 갖다가 경직된 조직에 심는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문화적인 조직 분위기 자체가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실패하는 요인이 실제 외부에서 좋다라고 가져와 놓고 그냥 그걸 형식적으로 어떤 틀을 갖다가 끼우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다 실패하더라. 그걸 갖다가 왜 저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걸 우리화 시켜야 된다. 그럼 우리 조직 문화에 맞게끔 어떤 부분을 수정해서 가져올 거냐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여적 계획 수립법,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계획 수립하는 거죠. 즉, 계획 수립에 영향을 받고 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직접 과정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성원들이 참여했으니까 내 의견이 반영됐으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즉 참여한 사람들의 능력과 이점을 활용하고 책임감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죠. 단 계획 수립할 때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이 의견들을 제대로 조합하지 못하면 오히려 중구난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